지금부터 제42회 국제건설에너지법 연구회 정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의 정홍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공지가 된 대로 팀의 임정주 대표님께서 코로나 사태에 대한 기술적, 실무적 대응 방안이라는 그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임 대표님은 그 SK건설에서 얼마 전까지도 계약관리실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지금은 이제 컨설턴트 회사를 좀 차려서 독립적으로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하신 그런 상황이고 딜레이 전문가이십니다. 토론자로서는 HK의 한국 대표이신 고한호 대표님과 그 다음에 김현장 법률사무소의 박다미 변호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먼저 발표자께 마이크를 넘겨서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정 토론자 두 분께 10분에서 15분 정도의 토론 시간을 부여를 해서 토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전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임정주 대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 만들어 주신 그 정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이번 세미나는 이제 그동안에 거의 이제 계약적인 법적인 그런 내용들은 이제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오늘 주제 내용은 아무래도 좀 약간 기술적이면서 실무적인 쪽으로 좀 방향을 잡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시공자 입장에서 좀 그 관점의 포인트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실 때 꼭 뭐 이게 맞다 틀리다의 차원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 할 수 있다, 이런 방법도 있다, 이쪽으로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보자, 뭐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체 목차는 5가지 정도 되고요. 먼저 전략, 이제 약간 그 오버한 그런 내용들 말씀드릴 거고요. 대응 방안은 크게 3가지로 좀 구분해 봤습니다. 먼저 코제션, 그 피해 인과관계에 따른 대응 방안이 있고요. 그리고 계약 절차,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도 말씀드릴 겁니다. 피해 분석은 이제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딜레이 어널리시스, 디스럽션, 퀀텀. 결국은 이 3가지가 이제 중심 포인트가 돼서 이 피해를 산정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되는 기술적인 쟁점인데요. 요거는 사실 뭐 지금도 조금 애매한 건 있지만 나중에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클레임 단계에 접어들게 돼서 계약 상대방과 어떤 그 논쟁이 벌어졌을 때 이런 점들이 조금 우려되는 포인트고 좀 우리가 좀 더 깊이 내용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6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먼저 클레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클레임 전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로 잡은 게 이제 프로젝트 상황과 인터테인먼트 이 2가지를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터테인먼트가 좋으면 약간 이제 발주자를 압박하는 전략은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테인먼트가 보통 정도는 좀 논리를 개발하고 컨설턴트라든지 외부와의 협업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테인먼트가 안 좋게 되면 약간 뭐 우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는 아무래도 이제 인터테인먼트는 그 자체는 뭐 물론 이제 보상의 문제는 있지만 이런 그 팬데믹에 가까운 이런 상황은 충분히 인터테인먼트는 뭐 좋다고 판단이 들고요. 대신에 그 프로젝트 상황이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좀 중립적으로 어떤 딜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긴급하게 손해를 만회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런 어떤 그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서 추진 방향을 조금 더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이제 협상력과 어떤 프로젝트 진행 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특정한 마일스톤 혹은 컴플레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실 이제 계약자가 가진 그런 어떤 옵션은 거의 없기 때문에 협상력이 갈수록 떨어져가는 건 일반적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점
주요 마일스톤이라든지 완료 전까지는 이제 그런 어떤 클레임성에 대한 내용들은 빨리 협의를 해서 골든타임 내에 어떤 어마운트를 협의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시점은 컷오프로 해서 1차적으로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게 프로젝트 진행 단계에 따라서 그 시점을 한번 조율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걸 이제 굳이 말씀드리는 거는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가 단기간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실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뒷페이지는 그 결과와 관계라는 이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략 결정하실 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특히 이제 발주자, 계약 상대자와 어떤 그 릴레이션십 관계라든지 아니면 당장 클레임 타결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얻어야만 되는 어떤 그런 금액 수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두 가지를 적절하게 고려하시는데 당연히 A 상황,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어떤 클레임 결과를 중요하게 본다면 최대한 이제 압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B 상황이면 이제 관계를 더 장래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협상 금액을 좀 낮추고 좋은 릴레이션십을 유지하는 걸로 전략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번째 페이지는 참여 주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클레임을 하시게 되면 뭐 프로젝트 그리고 본사 조직 그리고 외부 컨설턴트, 로펌 이렇게 보통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네 주체에 대해서 좀 고려해야 될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프로젝트는 그 본사 쪽하고 그 업무가 늦게 공유되지 않도록 좀 공유를 미리 빨리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외부 조직이 이제 관여를 하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에서 약간의 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이런 클레임이 진행되게 되면 그 진행의 주체는 프로젝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프로젝트에서 그런 백그라운드라든지 그런 그 상황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주도권이라든지 그 전체적인 어떤 그 구성 스트럭처를 세팅하는 거는 프로젝트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헤드쿼터는 뭐 어떤 클레임의 성격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어떤 그 규모에 따라서 관여 수준을 좀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외부 조직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컨설턴트와 로펌 같은 경우는 그 확인해야 될 것들을 이제 몇 가지를 적어놨으니까요.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략적인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이제 인과관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페이지는 이제 데미지를 코로나로 인한 데미지를 좀 나누는 겁니다. X축은 단계별, 페이지별, 뭐 매니지먼트, 엔지니어링, 프로큐먼트, 컨스트럭션. Y축은 어떤 원인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 참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굳이 이거를 나눠서 보여드릴 이유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클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리를 하실 때 전체를 합치거나 좀 그 애매하게 섞어버리면 물론 큰 덩어리 자체는 크게 보일 수 있지만 포지션을 명확히 보여주는 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어떤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나누시고 거기에 따라서 클레임 플로우를 작성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이런 데미지를 제가 좀 나눠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데미지가 그렇게 구분이 되면 결국 이제 이런 데미지들을 어떤 데미지의 양에 따라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데미지 산정하고 클레임도 작성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이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요.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바라보는 어떤 계약 참여자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시공자는 결과 위주로 좀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어떤 누적적인 그 시점의 이벤트, 시간을 중심으로 이제 결과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요. 발주자는 어떤 특정한 원인을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포스 매저는 어느 피해가 발생을 했다면 나중에 체인지 오저가 발생을 하면 사실 이미 발생했던 그런 이벤트들이 있는 거고 체인지 룰로의 어떤 데미지를 적용한다면 기존에 적용했던 어떤 기존에 발생했던 거에 추가적인 것만 이렇게 인정해 주거나 보상해 주거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발주자 관점에서는 그 원인에 따라서 굉장히 나누고 싶어 할 겁니다. 이제 그런 시각차가 존재할 거고요. 그래프에 보시는 이 박스들이 결국은 데미지를 정확히 나누면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나누면 나눈 것대로 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체인지로 뭐 적용하고 이런 다른 계약 조항 적용해서 성공할 수 있나 뭐 실패할 수 있나 이런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정확히 본다면 사실은 어떤 데미지는 이런 것들은 이제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어느 딱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할 문제는 아니고요. 발생한 시점별로 어떤 원인에 따라서 각 그 데미지들이 합쳐져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협의를 하실 때 어느 한쪽으로만 딱 뭐 결정해서 뭐 OX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나중에 뭐 이렇게 논쟁을 좀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계약 절차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일반적인 어떤 EPC 컨트랙터에서의 어떤 그 개념이고요. 아무리 이제 럼썸 턴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입찰 시점에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은 시공자 입장에서는 체인지성으로 이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경우는 당연히 그 워낙 그 팬데믹가 어떤 국제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주장을 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이제 클레임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계약서를 보신 이후에 체인지적인 개념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면 그쪽도 충분히 그 어떤 계약적인 메커니즘을 추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인지와 클레임의 좀 차이를 인식을 하시고요. 계약서에 어떤 식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충분히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샘플로 이제 이런 그 계약적인 메커니즘을 간략하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뭐 모든 계약서가 당연히 이렇지는 않고요. 계약서별로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 매저는 어떤 계약 조항은 뭐 클레임으로 가고요. 어떤 계약서는 체인지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별로 이런 것도 좀 틀립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포스 매저는 클레임 쪽인 절차로 가지만 2차적인 어떤 정부의 데미지 그런 것들은 체인지로나 로컬러스를 통해서 체인지 조항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발주자 지시는 체인지로 해석이 되면 인플로이 리스크라든지 서스펜션이라든지 체인지라든지 그런 식으로 메커니즘을 타고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어떤 계약자의 행위 이런 걸 완화하기 위해서 계약자가 하는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계약자의 어떤 데미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조건들에 따라서 엑셀러레이션 조항을 통해서 체인지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예, 대응 프로시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운데 보시는 1, 2, 3, 4번 이게 이제 일반적인 대응 프로시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 계약 조건 검토, 포스웨이 지원 조항 보시고 노티스 관련 내용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미디게이션 플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디테일 파티큘러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3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노티스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많이 하시는데 이제 리포트하고 차이점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포트는 뭐 이런저런 피해 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되지만 결국은 노티스로는 좀 인정은 받기는 어려운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차이점은 결국 어떤 피해가 있다, 중요한 임팩트가 있다, 어떤 딜레이 상황이 발생했다, 그런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상대방한테 누군가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명확히 들어가 있어야 그게 이제 리포트하고의 차이점이면서 나중에 노티스 문서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티스 그런 내용들을 좀 포함을 하셔야 되고요. 미디게이션 쪽으로 오시게 되면 그
일반적인 어떤 리즈너블한 스텝, 그 계약자가 취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스텝들의 내용을 포함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그런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서 뭐 인원을 재중용한다든지 작업 순서를 바꾼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미티게이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이제 수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엑셀러레이션하고 차이점이 있죠. 그렇죠? 미티게이션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추가적인 자원이라든지 인원을 넣는 거 그런 것들은 엑셀러레이션에 가깝기 때문에 기존에 계획한 어떤 범주 내에서 행하는 것들을 미티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티게이션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클레임 문서를 만들거나 정리를 할 때 보면 증거 자료가 좀 별로 없는 편이 맞습니다. 그래서 미티게이션 하시게 되면 했던 증거들 그런 내용들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미리 에비던스 빌드업을 정확히 좀 정리하셔가지고 나중에 이런 문서들에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에비던스 관리를 좀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결과 보고서 쪽으로 오시면 뭐 최종적으로 내시면 되는데 이게 한 달 이내에 종료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먼슬 리포트에 주로 포함시켜서 이런 것들을 계속 리포팅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제 프로그램 같은 내용들을 포함을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 포함할 때 정확한 어떤 지연, 정확한 프로젝트의 상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나중에 표현을 하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연기가 산정할 때 중간에 제출하는 NPR들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내실 때 그런 프로그램 관리를 좀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 페이지는 이제 대응 프로세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전의 페이지에서 저희가 이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협상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원만하게 협의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뭐 물론 이제 그 기간에 대한 걸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추가적인 대응 절차를 한번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좀 3가지를 정리해 봤고요. 첫 번째는 인스트럭스 액셀러레이션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미 디테일 파트기를 제출하고 EOT를 제출했는데 자꾸 승인을 안 해주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액셀러레이션을 진행할 테니까 이런 금액을 승인해 달라 라고 이제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결국 승인되지 않으면 기신정한 지연 계획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승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액셀러레이션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컨스트럭티브 액셀러레이션 내용입니다. 우리가 EOT를 이제 공개 연장 등을 쉽게 신청을 했는데 발주자가 안 돼, 리젝트를 하면서 원래 공사 기간 이내에 끝내 라고 한다면 이거는 표현대로 하면 액셀러레이션은 아니지만 원래 늘어났어야만 되는 공기를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땡기라는 얘기는 사실은 실질적인 액셀러레이션에 마찬가지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컨스트럭티브 액셀러레이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추후 발생할 비용을 청구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발주자한테 통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리바이즈드 프로그램을 제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이제 승인은 되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출하실 때 월간 리포트라든 주간 리포트 그런 플랜의 퍼센트 그리고 어떤 중요한 마일스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바꿔서 제출을 하시면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승인되지 않더라도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 나중에 시공자한테 이렇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도 발주자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정 어려우면 뭐 결국은 최초 플랜, 변경된 플랜 그런 것들은 이제 숫자 뭐 같이 포함해서 제출하는 것도 대안으로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딜레이 어널리시스 유형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발생했지만 2020년 1월 그 전 시점에서 발생했던 지연들, 그거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 포인트에서 아마 나중에 이제 협의하실 때 좀 가장 많은 논쟁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발생 직전에 너네 몇 개월 지연됐어, 이미 지연됐잖아, 그런 내용들 많이 올 것 같은데, 하여튼 시점을 구분을 해서 코로나 발생 직전의 어떤 것들을 충분히 확인하고 발주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유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무리하게 코로나와 그 이전 발생 지연을 막 합쳐서, 물론 어떻게 보면 계약자한테 유리할 수 있는 어프로치는 될 수 있지만 합치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비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발생 시점 직전을 좀 나눠서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 유형은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전체적인 작업 중단이 발생을 하면 그런 경우는 그 기간과 지연 기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한 부속 작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러프하게 하시면 되고, 근데 부분적인 중단이 생기면서 낮은 프로그레스로 공기가 지연되는 기간은 코로나가 발생되고 종료된 시점보다도 지연 기간은 짧게 계산이 될 겁니다. 예, 이게 아마 대부분의 프로젝트 상황에 해당이 될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디스럽적인 것과 딜레이를 같이 결국은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CP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지연이 안 생긴 셈입니다. 그렇죠? 이미 발생했던 지연에 추가적으로 지연은 없는 경우인데요. 이게 이제 한 달 전, 2달 전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많은 사례가 그랬습니다. 이제 어차피 크리티컬 패스는 다른 곳에 있고 일부 좀 그런 것들이 발생했어도 CP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데미지를 산정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EOT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디스럽션 쪽으로밖에 이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그게 첫 번째 스텝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딜레이 어널리시스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4가지가 있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4가지가 있기 때문에 방법을 달리 한번 해서 좀 추가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분석 방법별로 기간은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사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딜레이라는 개념이 이제 액추얼한 지연도 있지만 예상되는 그런 지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피해도 있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리모빌라이제이션이라든지 시퀀스 변경이라든지 그런 예상되는 것도 계약서에 어떤 그런 데퍼레이션이 있으면 예상되는 개념도 충분히 포함을 할 수 있으니까 시점에 따라서 딜레이를 보는 관점이 좀 넓어질 수 있으니까 예상되는 것도 한번 포함을 해서 고려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는 이제 분석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IAP, 임팩트 에지 플랜 방법이고요. 계획,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어떤 지연 기간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액추얼한 스테이터스는 고려하지 않고 최초에 잡았던 내용들로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약간은 좀 이론적인 분석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TI는 IAP랑 거의 비슷한데 이제 이거는 프로젝트 중간중간에 임팩트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의 어떤 임팩트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중간에 많이 쓰이고요. EOT 클램에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성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PAB는 에지 플랜 대 에지 빌트 방법이고요. 쉽게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는 당연히 가장 많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액추얼하게 발생한 결과를 놓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API를 정확히 보려면 조금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방법, 그 내부적인 어떤 컨셉을 봤을 때는 사실은 소형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게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컬랩스 에지빌트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쉽게 하시려면 타임 임팩트 어널리시스는 시간의 흐름대로 순차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고요. 컬랩스 에지빌트는 시간의 반대로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지빌트를 기본으로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뭐 이렇게 빼는 분석 개념입니다. 그래서 TI랑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 이것도 이제 APAB처럼 좀 복잡하기 때문에 가정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제 사전에 질문 들어온 거랑 연관시켜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SCF 프로토콜은 한 6가지로 정리하고 있죠. 거기를 보면 이제 뭐 윈도우 뭐 그런 내용들도 있고 롱게스트 패스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여러 가지 협회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주장을 하지만 윈도우적인 컨셉은 사실은 어떤 이런 방법, 어떤 개념의 방법적인 어떤 원론적인 개념으로 보면 윈도우 어널리시스는 분석 방법의 하나야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좀 그렇고요. 단지 이제 어떤 구간을 나누거나 시간의 흐름을 좀 어떤 특정 기간을 잡아서 보는 그런 정도의 차이고요. 컨셉으로만 보면 이 4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적합한 분석 방법을 물어보시면 뭐 당연히 타임 임팩트 어널리시스가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요. 다만 프로젝트 시점에 따라서 TI라는 거는 이제 미래를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거의 완료돼가는 시점은 APAB와 같이 그런 결과 위주의 분석 방법을 적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점별로 프로젝트 상태별로 조금씩은 다르게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얘기로 프로젝트 굉장히 초기 단계면 당연히 먼슬리 프로그램이나 뭐 에지빌트 그런 프로그램이 당연히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는 당연히 임팩트 에지 플랜 베이스라인 가지고 분석하는 거를 쓸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프로젝트 어떤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 시 유의사항들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 전에는 이제 프로젝트 보면 조금 이제 급하게 진행하시다 보면 프로그램을 먼저 어떤 클레임 서류보다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순서는 어떤 임팩트가 발생했고 좀 원래 계약일을 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은 클레임을 제출하고 협의를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리바이즈 폼을 제출하는 게 사실은 이제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생하기 직전의 스테이터스는 뭐 아까 말씀드렸고요. 작성 시 유의사항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분석 방법은 뒤쪽에서 창점 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리한 지향기간 계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다 보면 스케줄러분들, 계약 매니저분들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데 특히 이제 포스 매니저 같은 경우는 통보 기간이 짧고 타임바가 보통 있죠. 예, 타임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줄 쪽에서 이렇게 지연 기간을 무리하게 늘리다 보면 이런 관련된 문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베리피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어떤 타임바를 준수했네 안 준수했네 그런 어떤 계약적인 논리를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 기간을 계산하실 때는 이런 노티스가 정확히 있는지 계약 타임바가 있는지 타임바가 며칠인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고려하셔가지고 지연 기간을 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상황이 딜레이인지 디스럽션인지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딜레이면 뭐 EOT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디스럽션이면 당연히 어떤 직접적인 손실, 직접비 그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질문이랑 연관시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딜레이랑 디스옵션이랑 두부 자르듯이 자르는 거 어렵겠죠. 뭐 이제 물론 그런 거 있습니다.
딜레이랑 디스럽션은 두 개가 동일하지는 않겠죠. 딜레이가 발생했다고 해서 꼭 디스럽션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디스럽션이 발생했다고 해서 꼭 딜레이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동일한 건 아니고 물론 겹치는 건 있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두 번째라듯이 우리가 EOT를 하게 된다고 해서 그냥 우리는 딜레이만 분석하는 거야 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EOT를 할 때도 사실은 디스럽션적인 게 당연히 같이 컨셉에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EOT로 분석을 하면서 어떤 프레그런스를 넣고 기간들을 넣을 때 그게 꼭 딜레이라고만 해서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그 특정 기간을 넣는데 나중에 그 지연 기간을 분석하다 보면 그 세부적인 내용에 다시 디스럽션이 들어가 있겠죠. 결국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주로 보느냐, 어떤 걸 먼저 포인트로 잡고 어떤 걸 먼저 해석하느냐 그런 차이지. 이거는 딜레이라고 봐서 EOT만 할 거야. 이거는 디스tortion이라고 봐서 EOT는 안 하고 디스tortion 볼 거야. 뭐 그렇게 나눠지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뒤는 그 추진 전략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종료되기를 기다렸다가 제출하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1, 2, 3, 4번 표지드린 시점으로 좀 나눠서 제출 시점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번 시점은 지연이 명확하게 나타난 시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그냥 그 주기적인 어떤 MPR 선에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시점은 명확하게 지연이 발생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레스가 3에서 5% 정도 비안되면 사실은 이제 따라잡기 힘들면서 이제 완료일이 조정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제출은 뭐 나중에 하시더라도 일단 어떤 EOT 클레임에 대한 그런 검토 작성 자체는 한번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는 어떤 주요한 마일스톤, 그러니까 완료일 혹은 주요한 마일스톤 전에 세컨을 좀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완료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어떤 그런 그 결과에 대한 분석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세 번째 시점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미 완료일이 지났다면 사실은 이미 그런 클레임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코로나도 굉장히 발생한 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이벤트로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좀 그렇지만 이 뒤쪽 3, 4번 같은 경우는 특정 시점으로 컷오프를 해서 일단 어떤 데미지를 산정을 끝내놓고 그걸 기준으로 제출 분석, 협상 그런 것들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측에 계신 거는 이제 검토 순서를 간단하게 좀 정리해 봤는데요. 결국은 실질적인 클레임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런 위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표현한 겁니다. 처음에는 기준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어떤 데미지, 어떤 이벤트들의 성격을 분석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에비던스를 모으는 작업,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분석 방법,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이제 결정하는 스텝입니다. 첫 번째는 아마도 이제 오늘 이제 프로젝트 조금 들어오신 분들 계실 텐데 실질적으로 이제 업무를 진행하시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데미지 취합하고 뭐 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데미지를 취합하는 순간부터 그게 좀 어려우실 겁니다. 이게 워낙 뭐 기자재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섭 컨트랙터 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 하시다 보면 그냥 러프하게 접수를 하다 보면 그 자체를 정리하시는데 굉장히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좀 이렇게 좀 필터링을 해서 취합하고 정리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정해놓고 이렇게 좀 자료를 빌드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후는 이제 인터뷰하고 추가적으로 확보하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사실은 좀 그 어떤 구체적인 방법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힘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턴트를 쓰게 되면 사실은 초기에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사실은 에비던스를 좀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뭔지,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그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정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에비던스를 확인한 이후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클레임 문서를 작성하고 본격적인 인원이 투입되는 거고요. 근데 그 대신에 이런 거 없이 뭐 무턱대고 뭐 시작하거나 혹은 컨설턴트를 선정하게 되면 그만큼 또 로스라든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과정들을 준비하시라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예, 디스럽션 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이번 코로나로 인한 그 대표적인 유형들입니다. 이제 분류는 4가지 정도로 나눠봤고요. 처음에 이제 생산성 저하, 뒤에서 말씀드리는 일반적인 생산성 저하들에 대한 유형들이고요. 두 번째는 스탠바이. 그래서 생산성 저하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대기 때 발생한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등에 대한 그런 손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보시면 이건 생산 양의 저하입니다. 그러니까 작업 시간이 제한된다든지 인원 자체가 감소된다든지 신규 투입 인력이 제한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생산성의 저하라기보다는 생산 양의 저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건 이제 디스럽션의 분석 대상은 아니고요. 딜레이 형태 쪽으로 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돌관 작업은 지금 이제 풀 때 상태가 굉장히 좀 어떤 컨디션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 인력들이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발생한 어떤 프리미엄 웨이지 그런 것들도 충분히 어떤 그 손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 완료 이후에 어떤 그 또 추가로 투입하거나 엑셀러레이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디스럽션 형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사실은 이제 디스럽션 쪽으로 오게 되면 위에 있는 어떤 생산성 저하, 스탠바이 요 2가지 정도로 보통 좀 대략적으로 많은 내용이 정리될 것 같고요. 스탠바이 같은 경우는 좀 단기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에비던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일반적인 그런 그 어떤 그 생산성을 발생시키는 저하를 발생시키는 그런 유형들이니까 이 내용에 따라서 코로나 사태와 연관시켜서 나중에 이제 그 원인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뒤에는 그 생산성 분석 방법 4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거는 이제 플랜과 액츄얼을 비교하는 거고요. 이게 아까 그 딜레이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딜레이 쪽에서도 IAP라고 임팩트 에이지 플랜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는 컨셉이고요. 이것도 뭐 물론 가장 많이 사용되죠.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과연 그 플랜이 입증받은 것이냐, 실제로 달성한 거냐, 합리적인 거냐, 이제 이런 어떤 또 챌린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 쉽고 많이는 사용되지만 좀 협의하거나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어프로치하기에는 조금 약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메저드 마일이 그 가장 합리적인 분석 방법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TIA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임팩트, 특정한 디스럽션을 받은 구간과 받지 않은 구간의 어떤 그 차이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랜과 비교한 건 아니고요. 실제 발생했던 것 중에서 좋았던 구간, 안 좋았던 구간, 이제 그거를 차이를 분석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메저드 마일을 선정을 할 때 좀 여러 가지 논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임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메저드 마일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것도 질문이 사전에 들어온 게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징크 방법도 있고요, 토마스 방법, 뭐 굴레전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저드 마일 결정할 때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서 이런 합리적인 걸로 썼다, 뭐 이거에 베이스에 썼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발주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은 뭐 실질적으로는 어떤 뭐 중간값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코릴레이션 어떤 상관관계 회귀 분석 그런 어떤 그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잡는 뭐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그 기준을 잡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잡았다라는 걸 충분히 설명을 하면 그래도 이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히스토리간 그런 건데요. 이제 뭐 유사 프로젝트라든지 기상 조건 유사한 기간이라든지 비슷한 형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비교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초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뭐 액츄얼과 액츄얼 매저말을 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 마찬가지로 플랜을 쓰거나 아니면 이것처럼 어떤 액츄얼한 히스토리컬 데이터 그런 것도 활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인더스트리 스터디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MCAA, 그 미국의 메커니컬 컨트랙터스 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서 발생한 그런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상황들에 대해서 로스가 생기는 어떤 퍼센트 비율들이 있는데 단지 이제 이것만 활용해서 어떤 그 생산성을 주장하면 안 되고요. 이것들은 참고용으로 서브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 디스럽션이라는 거는 디스럽션 분석을 할 때는 항상 프로덕티비티, 매너워 그런 내용들이 꼭 들어가야 어떤 좀 그런 분석, 디스럽션에 어떤 맞는 그런 어프로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뒤에는 그 유의사항 및 대응 방안입니다. 디스럽션 관련해서 이 표가 그 또 설문, 그 컨트랙터하고 컨설턴트 이렇게 받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모디파이드 글로벌 메서드, 글로벌 메서드 뭐 저기 그거죠. 모디파이 토탈 코스 메서드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용은 많이 한 걸로 보이고 뭐 물론 그렇다고 이게 합리적인 거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고요. 밑에 보시는 테이블이 그래도 이제 성공 경험과 관련된 어떤 응답으로 조사가 된 건데요. 그래서 실제 성공한 어떤 그런 기준으로 보면 메저드 마일, 뭐 모디파이 토탈 코스 메서드 이런 순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방법적인 한계, 에비던스의 수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용은 모디파이가 좀 많이 사용은 되지만 실제로 어떤 합리성 그런 것들은 메저드 마일이 가장 좀 많이 인정받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치가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요. 2008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시스템 다이나믹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갈수록 기법들이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다이나믹스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나중에 더 이렇게 연구를 하고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메저드 마일 일반적인 도해를 나타낸 거고요. 좀 생산성이 좋은 구간을 특정하게 잡아서 그런 기준으로 그런 그 구간의 값들을 기준으로 영향을 받은 어떤 그런 기간의 생산성을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뒤쪽에 있는 퀀텀 어널리시스의 내용입니다. 크게는 직접비와 간접비. 그러니까 직접비는 디스럽션적인 어떤 그런 코스트, 장비, 인원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결국은 우측에 보시는 그 표, 메저드 말드, 언더밸류, 프로그램 어널리시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접비, 그러니까 EOT, 지연 그런 것들과 연관된 프로게이션 코스트가 큰 어떤 항목이죠. 거기 포함되는 내용들은 세 가지 정도, 사이트 오버헤드하고 헤드 오피스, 파이낸싱, 아더차지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는 그림은 그 간접비 산출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뭐 국내는 약간 틀리지만 그래서 끝에 연장 기간의 끝에서 산출한 건 아니고요.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질문 받은 것 중에 A 기간은 B 기간이랑 틀릴 경우에 어떻게 하냐 뭐 그런 게 있는데 분석이 잘 되면 사실은 A 기간과 B 기간 사실은 똑같은 거겠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땅에서 A 시점에 우리가 막 분석을 하면 그때 분석한 지연 기간은 사실은 그때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은 어차피 그 비기간이라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간이 틀리다는 거는 뭐 분석이 좀 잘못된 가능성이 많고요. 뭐 다른 어떤 팩터들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측에 보이시는 거는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퀀텀을 어떻게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어떤 플로우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프로젝트 기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부분 이제 호소적으로 보기 때문에 비용 보상은 청구하기는 이제 쉽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요. 다만 그 중고법에 따라서 보상 권리가 발생하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용 보상을 위해서는 다른 계약 조항, 뭐 체인지라든지 서스펜션 그런 것들을 인용해서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이제 그 간접비는 주장을 해도 사실은 이게 중간에 어떤 그 권리가 당장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하실 때는 공개장에는 먼저 하고 비용은 이제 추후 협의해도 순서적으로는 그렇게 좀 고려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콘텀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액추얼 로스입니다. 액추얼 로스. 그래서 청구하실 때 뭐 많이 물어보시죠. 뭐 어떻게 청구해야 되냐,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가장 정확하고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예, 액추얼 로스입니다. 액추얼 로스. 그래서 클레임 산정하실 때 금액은 액추얼 로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절대로 뭐 이론 중의 수조라든지 공식, 가정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추정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섹션이 이제 기술적인 쟁점 6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시지연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시지연은 현장에서 이제 분명히 또 동시지연에 대한 쟁점이 오고 갈 겁니다. 발주자는 뭐 니네도 지연했어 뭐 그런 내용들을 우리한테 얘기할 거고요. 우리는 코로나 사태가 가장 큰 원인이다 뭐 그렇게 또 협상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경우는 그 동시지연에 대한 3가지 케이스인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중요한 CP, 크리티컬 패스의 2가지 원인이 거의 비슷하게 같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철골 제작이 CP라면 철골의 설계를 결정하는 발주자의 설계 변경 조치, 그리고 시공자의 그 드로잉을 늦게 그리는 어떤 도면 작성 지연,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철골 작업이 늦게 되고 철골 제작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런 어떤 컨크리트 상황에서 사실은 어펄셔먼트적인 걸로밖에 풀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미 지연은 고정된 겁니다. 이미 지연은 고정이 된 거고 이미 발생했는데 그 내에서 어떤 특정 구간, 특정 계약 참여자가 그 전체 지연에 기여한 원인이 된 그런 기관들을 세부적으로 발라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어프로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발주자가 컨크런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동일한 작업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고 각각 다른 작업에 영향을 발생을 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발주자는 철골에 대해서 어떤 그 설계 변경을 일으켜서 철골에 대한 영향을 미쳤고, 우리는 시빌에 대한 업체 선정이 늦어서 시빌 쪽 작업에 영향을 발생시켰습니다. 물론 시기는 비슷했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보면 컨크런트적이라는 요소는 있긴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SCL 프로토콜 세컨드 에디션도 그렇고 어떤 계약 조항들도 그렇고 여기 지금 보시는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설계 변경이 먼저 발생했고 그 임팩트가 시공자의 어떤 업체 선정 지원보다 좀 크죠. 큰 걸로 보이실 겁니다. 그 하얀 사각 박스가 베이스 원래 계약이 있고 검은 것들이 이제 이동한다고 보시면 지금 이 상황은 설계 변경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컨크리트 딜레이 상황도 아니고 시공자의 어떤 업체 선정 지원은 중요한 팩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어떤 다른 작업에 영향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이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2가지가 중요한데 발생한 시점이 먼저 발생했냐 늦게 발생했냐 그게 중요하고 그 임팩트가 어떤 게 더 컸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2가지를 기준으로 누가 더 도미넌트 했는지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 거의 트루 컨커런시 상황인데요. 뭐 사실 이런 건 거의 일어나진 않죠. 뭐 이렇게 흔한 경우는 아닌데, 잠깐 유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최근에 계약 조항들이 이런 컨커런트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인터넷 잘못이 없다, 뭐 그런 내용들인데, 사실은 그게 트루 컨커런시에 대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제 호주 쪽에서 나온 내용들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는 단순히 컨커런트라고 우리가 계약자 시공자가 권리가 있어 없어 막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시공자 입장에서는 이거 트루 컨커런시 상황이면 적용되는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은 계약 조항하고 상황을 좀 정확히 보셔서 좀 그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코로나 발생 직전의 지연의 상태에 대해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발생 직전에 그 발주자한테 지연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지연이 보고가 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연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제 시공자한테 좀 유리한 상황으로 봅니다. 뭐 물론 그전에 지연은 있었겠지만 시공자가 어떤 액션들을 통해서 충분히 미티게이션하고 당길 수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이 제출이 된 거니까 좀 시공자한테 조금 유리하게 확인을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지연이 보고된 경우라면 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런 EOT들을 승인받지 못했다면 이미 제출한 기간에서 플러스, 그러니까 지금 4개월에서 플러스로 가는 그 A 기간을 기준으로 지연 기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공개현장을 제출했는데 3개월을 승인을 받았다면 그 후에 제출하는 코로나로 인한 지연 기간은 B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지연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연 분석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계약서의 특정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입니다. 다른 거 다 관계없이 계약서에 특정이 있다면 뭐 당연히 그걸 따라야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만약 없다면, 그런 게 없다면 그 extension of time 이쪽에 그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조와 will be delayed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으면 이건 이제 프로스펙트, 좀 미래를 보는 어떤 그런 그 컨셉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서는 뭐 IAP, TIA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도 쓸 수 있다. 예. 그 세 번째로는 이런 내용도 없다면 프로젝트의 어떤 시기에 따라서 초기면 IAP, 중간에는 TIA, 마지막에는 APAB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로그램의 운영 상태, 프로젝트의 어떤 프로그램 운영 상태를 보셔야 되고요. CPM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있는지, 베이스라인 승인을 받았는지,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있는지, 에지빌트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 남았으니까 조금 빠르게 갔습니다. 타임바는 요건 이제 사실 포인트 하나입니다. 그 지연기간 산정을 할 때 저희 타임바 뭐 기간을 지켰네, 준수 못했네, 뭐 권리가 박탈 당했네, 안 당했네,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타임바를 적용하는 시점은 좀 다른 것들 다르게 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을 거는 좀 늦더라도 좀 지연이 됐어도 포기하지 말고 타임바를 그 노티스를 관련된 문서를 늦더라도 빨리 보내시는 게 좋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이 페이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연을 보는 시점, 어커런스, 어웨어, 뭐 노운, 뭐 기브라이즈 투 클레임 여러 가지 그 시점이 해석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늦더라도 꼭 좀 보내서 권리를 포기할 일은 없도록 하는 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돌관 작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코로나가 종료가 되고 나면 그 상황에 대해서 약간 좀 프로젝트가 좀 그 디스럽된 상황에서 발주자와 시공자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이제 협의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협의 과정에서 그 상황이 돌관 작업인지 미디게이션인지 그럴 어떤 판단의 그 논쟁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엑셀러레이션 인스트럭션을 받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 다시 또 논쟁에 휩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컨스트럭티브 엑셀러레이션 마찬가지로 이런 적절한 5가지 필요한 내용들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내용에 따라서 좀 주셔야 될 내용들, 확인해야 될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서브 컨트롤에서 벤더 손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게 이거 이제 시공자의 어떤 손실이 그런 건 아니고요. 서브 컨트랙터한테 발생한 손실을 발주자, 시공자, 서브 컨트랙터 어떤 플로우다운적인 관점에서 그 데미지가 어떻게 서로 전가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유형을 정리를 한 거고요. 플로우다운 어떤 3자 간의 계약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은 양쪽으로 보상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발주자만 손실을 받는 컨셉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양쪽 다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서브 컨트랙터만 손실을 보게 될 겁니다. 세 번째가 그 왼쪽에 보시는 제가 이제 유형 3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건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클레임은 이제 액츄얼한 손실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시공자가 서브 컨트랙터가 받지도 않은 클레임, 그러니까 서브 컨트랙터가 시공자한테 제출하지도 않을 클레임을 시공자가 그 손실에 대해서 손실을 본 것처럼 발주한테 제출을 한다면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좀 합리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발생한 거에 기반한다. 그게 이제 클레임에 대한 기본적인 그 어떤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시공자가 발주한테 클레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시공자만 손실인데 이거는 그 왼쪽에 보이시는 어떤 그런 중거법 그런 어떤 국가들의 어떤 내용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로 좀 마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그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들인데 일목요연하게 여러 가지 쟁점들이 예상이 되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컨커런 딜레이나 타임바가 게시되는 시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거의 대부분 영구법이 중거법인 경우를 가정을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중거법이 이제 대리법계인 경우에는 조금 더 달리 해석이 될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고한호 대표님께서 먼저 토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